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는가 했는데 어느덧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실록의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비록 마스크는 벗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중년 부부의 어느 일상을 잔잔히 묘사한 작가 김예나의 산행기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작가는 1964년 이화여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 산행기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김혜나, 산행기. 바위에 걸터앉아 모자를 벗는 남편의 머리 위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2월이라고는 해도 아직 허옇게 눈을 이고 있는 수목 사이로 태양은 높이 떠올라 있었고 남편이 등지고 있는 산빛은 눈부시게 밝았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가 겨우 1시간 남짓할 뿐인데 남편은 이미 쥐어짜면 땀이 흐를 만큼 흠칫 젖어 있었다. 허리춤에서 축축한 수건을 끌어내어 목덜미와 가슴팍을 부지런히 닦아낸다. 무슨 땀을 그렇게 피우도 틀려요. 그러다가 감기 들겠어요. 그 머리도 좀 문지르세요. 이래서 등산이 좋다는 거 아닌가. 아마 혈관으로 녹아 흐르던 온갖 불순물들이 이 땀 속에 잔뜩 묻어나오고 있을 거야. 시원하다. 땀에 젖어 착 달라붙은 머리칼들은 수건이 갈 때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헝클어지고 있었다. 희뜩희뜩한 머리칼이 제법 눈에 들어온다. 20년 전이었던가? 남편을 따라 이 산을 올랐었던 처음이 남편에게 받았던 첫 입맞춤의 기억이 아직도 소나기처럼 가슴을 적시도록 선명하다. 꽃바람이 부는 교회로 나가자고 약속을 했던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산행을 멈추지는 않았다. 남편은 지금의 회사의 신입사원이면서 아직 한 학기를 남기고 있던 학생이었고 나는 학교를 전부 끝내고 직장을 다니던 25살의 봄이었다. 비 맞은 철쭉이 그의 휘파람 소리가 멎는 곳마다 흐드러지게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우리는 철없는 강아지같이 옷을 적시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나절이 기울어서야 어느 큰 바위 아래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작은 코펠에 가득히 커피도 끓여서 마셨다. 네 머리에서 풀냄새가 난다. 식후의 나른한 피로 속에서 비에 젖은 산에 취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나는 무심히 그 일을 올려다보았다. 코펠에서 피어오르는 커피의 김 속에서 그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움찔 긴장했다. 고뇌 같기도 하고 열망 같기도 한 곤혹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로 그이는 내게서 천천히 코펠을 빼앗아 바위 위에 얹었다.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속에서 그보다 더 가느다란 커피의 김이 떨며 올라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꿈속 같았다. 그의 가슴팍에서는 찝찝한 비냄새가 났다. 얼굴에 선뜩선뜩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그날 내가 받은 첫 입맞춤의 내음은 아직도 입술에 남아있던 커피의 향내와 젖은 그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던 찝찝한 비냄새였다. 그동안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세월이 지나갔건만 산은 여전히 웅장하고 진솔하기만 한데 남편은 어느 틈엔가 중년의 고개를 내려가고 있었다.
첫 입맞춤을 받았던 다음 해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 남편은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앞으로만 달려나가고 싶은 자기 성장에의 목마름으로 아내인 내 얼굴 한번 찬찬히 바라보아 줄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바쁘기만 하던 남편에게도 세월은 빠짐없이 문안을 드렸었던가 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오기와 패기 그 자체인 것만 같던 그에게도 과연 늙을 틈이 있었던가 새삼스럽다. 아니, 어쩌면 어느 날 의사가 내린 진단 결과는 어떤 선고처럼 순식간에 남편을 늙게 만드는데 충분했는지도 모른다. 대충 땀을 닦아낸 남편은 이제는 더욱 땀에 흠씬 젖어버린 수건을 목에 걸친 채 수통의 마개를 비틀어 열고 물을 달게 마신다. 꿀꺽 꿀꺽 머리를 뒤로 젖히고 물을 마시고 있는 남편의 목뼈가 물 넘어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요란스럽게 오르락내리락 된다. 당신도 마시겠어? 그가 내민 수통을 받아 좀 전에 남편이 그랬듯이 머리를 뒤로 한껏 제끼고 나도 꿀꺽 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신다. 산정 위로 희열처럼 일렁이고 있던 바람이 가슴속으로 기어들었다. 잠시 뜸했던 사람들이 다시 335 때를 지어 우리들 앞을 지나갔다. 자, 우리도 이제 그만 일어서지. 아직도 물기가 반질거리는 입가를 주먹으로 문지르며 남편이 먼저 일어난다. 바지 공둥이가 엉망이다. 허기사 고작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만도 2번씩이나 넘어졌으니 바지꼴이 그럴 수밖에. 해가 솟아오름에 따라 얼었던 땅이 녹느라고 길은 무척 질고 또 미끄러웠다. 그런가 하면 응달이 진 곳에는 아직도 얼음이 그냥 웅크리고 있어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엉덩방아를 찢게 마련이었다. 아이젠을 챙겨 넣어주던 아들아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한결 수월했을 텐데 제법 두꺼워진 아파트 베란다의 햇살만 생각했던 게 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오기를 잘했는지 아까 가슴으로 스며들던 미풍의 촉감을 소중히 안으며 나는 평화라는 말을 떠올렸다. 당신 바지 뒤 좀 터세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않고 뒤 한번 돌아보는 법도 없이 휘적휘적 앞장을 서서 걸어나간다. 그러고 보니 늙은 것은 그이의 머리털뿐인 것 같다. 오히려 안심이 되는 묘한 기분이다. 한때의 학생들이 남편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다. 글쎄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지구는 8H2 정도의 미세한 고유 진동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 미세한 진동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전달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 말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자주 잔병치레를 하는 등의 불상사가 빈번해진다 그 말이야. 야야 집어쳐.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까딱하단 아파트 사모님들께 몰매까지 맞겠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뭐래도 진리는 불변이야.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서 자연의 일부로서 살다가 자연의 일부로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있어 그의 거처가 어디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다 옛 어른들이 공연히 풍수지리설을 중요시 여겼던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과의 미세한 부조화가 치명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모르니? 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북망상천을 간다고 어른들 질색하시는 이야기 말이야.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알아? 사람의 몸이란 하나의 자장이야. 누구의 몸에서도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전기가 머리 쪽에서는 N극이, 발끝에서는 S극이 나와요. 헌데 묘하게 지구의 북쪽에서는 N극이, 남쪽에서는 S극이 흐르고 있거든. 그러니 너희들 생각해봐. N극과 N극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이라면
건강에 나쁠 건 당연하지 않겠어? 그러니 비싼 돈 들이며 채권 사느라 고생하지 말고 너처럼 엄마야 누나야 강북에서 살자 하란 말이냐? 다만 오르기만도 힘이 드는 산길이건만 그네들의 이야기는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한순간 조바심이 일었다. 아파트를 싫어하는 것은 아들아이뿐만이 아니다. 남편은 정말 병적으로 싫어한다. 절대로 소심한 편은 아닌데도 아파트에 대해서만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빠. 내가 13층이나 되는 공중에 붕 떠서 잠을 잤다는 그 생각이 영 떠들떠름하거든. 혹은 꼭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닝닝한 공기. 또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 나설 때 그 회색의 썰렁한 느낌은 아주 질색이야. 하는 끝없는 불만이 그에게는 있다. 그래서일까? 그이는 일요일에는 산이나 강 혹은 골프라도 나가자고만 아이들을 닥달한다. 그 모든 이유들을 안고도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한 나만의 비애인지도 모르겠다. 주황색 파카를 입은 청년의 등에서는 그런 장황한 이야긴 나몰라라는 듯 빠른 팝송이 흘러나와 계곡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배낭 위로 삐죽이 내민 트랜지스터의 안테나에서 문득 뒷걸음질 치며 검은 안경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마이클 모라는 가수를 떠올려 본다. 일요일 아침이면 가끔 혼자서 웃음을 깨물곤 한다. 아들이 일찍 일어나는 날엔 온 식구가 팝송을 들으며 아침을 든다. 남편이 더 먼저 일어나는 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식탁 주위를 맴돈다. 용케도 식성만은 아직 둘이 똑같다. 예를 들면 젓갈 종류라면 무엇이라도 좋아한다든지 하다못해 피자 파이를 먹을 때라도 김치가 꼭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이다. 간혹 아들아이와 남편은 레슬링판을 버리기도 한다. 국민학교 때까지만도 아버지에게 판판이 지던 아들아이가 중학을 졸업할 즈음엔 오래오래 버텨냈다. 아들이 어쩌다 이기는 날이면 남편은 대견해서 못 견디겠다는 얼굴을 했고 아버지가 이기면 아들아이는 한참 동안이나 억울해서 시근덕댔다. 그러던 것이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아들이 이기는 횟수가 늘었다. 나의 노파심인가? 이 즈음엔 숫째 아들아이가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자기 힘을 줄이고 있는 것 같은 기미까지 보였다. 비록 레슬링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수굿이 뒤에서 따라만 오던 그 녀석이 어느 틈엔가 우리 내외에 손을 잡고 앞장을 서고 있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남편은 어제부터 아이들을 재촉했다. 내일은 모두들 북한산이나 오르자. 네. 아이들은 마지못해 코대답만 했다. 민수야, 준비물 미리 챙겨두어라. 네. 늘 그래왔듯이 아들아이는 남편의 충실한 비서이다. 국민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수행해온 경력대로 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말끔히 준비해 주었다. 밤이 늦어서 아들아이가 우리 방에 왔다. 저 내일 중요한 볼일이 있는데 저만 좀 빼주세요. 아니야, 오빠. 나도 내일 우리 교생 선생님하고 약속이 있단 말이야. 엄마, 나도 좀 빼줘요. 어느 틈에 따라 들어왔는지 큰딸 아이가 오빠 뒤에서 울상을 하고 서 있었다. 나도 정말은 시험 공부 때문에 바쁜데? 막내딸도 혼잣말을 중얼대고 있었다. 쬐끔한 것들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아, 그리고 공부야 미리미리 해두지 않고 코앞에 시험이 닥쳐서야 콩닥대누. 남편에게 민망한 마음은 아이들을 윽박지르게 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어디라도 좋으니 함께 놀러만 나가자고 조르던 이 녀석들에게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우리가 의중을 떠보게 된 것은 남편은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여보, 우리 둘만이라도 갑시다. 너희들 이의 없기. 아빤 그럼 엄마만 데리고 간다. 아침에 아버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아들은 다시 한번 배낭을 점검해 주었고 아버지가 즐겨 듣는 음악을 찾아서 틀어놓았다. 아파트 복도창에서 제가끔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전송을 받으며 우리는 집을 나섰다. 터질 것 같이 몽실몽실한 볼에 잔뜩 웃음을 머금은 두 딸들 뒤로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좋게 더 클 아들아이를 올려다보며 나는 가당치도 않게 유료 양로원이라는 데를 잠깐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아주 잠깐 동안 18 야영장이란 표지판을 지나서 또 한참을 걸었다. 산길이 서서히 가팔라졌다. 사람들의 발길에 흙투성이가 된 빙판이 함부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미끄러웠다. 벌써부터 등산화를 한 켤레 장만하라는 남편의 권고도 있었지만 1년에 고작 4-4번 신을까 말까 한 신발을 몇만 원씩이나 주고 사기가 도무지 아까워서 마다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고무창을 댄 내 랜드로바는 미끄러웠다. 체면 불구하고 손까지 동원해서 영락없는 원숭이의 꼴로 엉금엉금 기어올랐다. 공교롭게도 손 가까운 곳엔 붙잡을 만한 나무 등거리 하나 마땅한 게 없었다. 아주머니 붙잡아 드릴까요? 앞에 가던 학생 하나가 넓적하고 두툼한 손을 내민다. 그래 주실래요? 고마워라. 나는 사양할 기력이 없었다. 거뿐하게 끌어올려주는 학생의 악력에서 새삼 뜨뜻한 정을 느꼈다. 아들아이 민수 녀석도 이렇게 훤칠하고 네모 반듯하게 키워야 할 텐데 로봇 박사가 되겠다던 어린 시절 꿈은 어디다 두고 인류학을 전공하겠노라고 하는 아들아이. 내년으로 다가선 입시에의 공포가 가슴을 후루룩 떨게 해준다. 쿵! 앞서가던 남편이 다시 볼상사나운 몰골로 넘어졌다. 저렇게 넘어지다가는 용암 문까지만 올라도 궁둥이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을 쐬지 않는다던가. 급하면 나 모양 손이라도 쓰고 젊은이들의 힘이라도 빌릴 일이지. 아니 의사의 허락이 있긴 했지만 아직 산행을 하기엔 일렀을까. 나는 내 갈 길이 바빠서 미처 남편이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양 딴청을 부렸다. 옆눈으로 흘낏 훔쳐보니 그이는 주저앉은 채 다시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다. 이보다 몇 배나 험한 코스도 오히려 나를 안내하며 잘도 산을 타던 남편이었는데 작년 올 사이에 부쩍 다리에 힘을 잃어버린 걸까? 발병 시에는 가벼운 피부 염증인 줄만 알았었다. 어제 저녁 안주가 안 좋았었나? 왜 이렇게 온몸이 근질근질해지지? 어느 날 아침 이부자리 속에서 온몸을 극적대는 남편을 보고도 별로 마음에 두질 않은 나다. 나가시거든 해독제나 지어 잡수세요. 그러게 아무거나 잡수지 말라니깐. 그리고는 며칠 깜빡 잊고 지나갈 정도로 남편의 가려움증은 가벼웠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병만은 그 며칠간도 계속 우리를 향해 포진해오고 있었던 걸 어찌 눈치챌 수 있었으랴. 이상하다. 어제 그젠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또 몸이 이렇게 가렵지?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두드러기가 나던데요. 당신 좀 쉬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증세는 오래 계속되었고 남편은 괴로워했다. 마침내 피부과에를 갔다. 해독 주사나 한 대 주고 몇 봉 약이나 주려니 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이는 내과로 돌려졌다. 피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 GOT, 동위원소, 콜레스테롤, 혈당, 황달,
간염, 항체의 유무 등. 남편의 경우는 GOT가 문제였다. 정상인이 40이어야 하는 수치가 135를 넘어서고 있었다. 혈당도 100을 넘었다. 의사는 간경변증 초기라고 했다. 이어서 절대 안정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무서운 절망감을 맛보기는 처음이었다. 세상의 사물이 한꺼번에 곤두박질을 쳤다. 목이 콱 막혀서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 음식물도 넘어가질 않았다. 나는 문을 첩첩이 닫고 칩거했다. 옷장 서랍들을, 부엌 찬장을, 해묵은 영수증 철들을 차라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떤 날은 하루 온종일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빨래를 하기도 했다. 난생 처음 기도를 드렸다. 늘 무병하다고 남편의 건강관리에 무심했던 나 자신을 질책하고 통안의 아픔을 견뎌야 했다. 모든 생활이 그이의 건강을 염원하는 외길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남편은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다. 모든 병은 정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고집했다. 남편이 일어서서 다시 걷는 것을 보고서야 나도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용암샘이란 옹달샘이 있을 거다. 거기서 마른 목을 죽이며 다시 잠깐 동안 쉴 수 있으리라. 그때 남편의 목수건을 바꿔줘야겠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운동을 하라고들 그러지만 운동하고 나서 뭘 먹으면 어쩜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러니 신이 나서 먹다 보면 살이 더 찔박해요. 그만한 몸집의 여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주고받는 이야기가 흘낏 들린다. 원색의 옷차림 위에 등산모가 제가끔 현란하다. 더 요란한 것은 그녀들의 얼굴을 반쯤이나 가려주고 있는 색안경이었다. 코의 끝부리와 입, 그리고 턱만 남긴 그녀들의 색안경 속에는 산 그림자와 숲이 희고 푸르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이래저래 며칠 참았던 걸 한바탕 터뜨렸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참 기가 막혀서. 어허 하루 저녁 안아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돌아졌어? 그저 당신을 매일 밤 안아줘야 고분고분하단 말이야. 글쎄 이러는군요. 늙어갈수록 유들유들해지는 것 같아요. 차그르르 그녀들이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에 산과 숲이 화들짝 놀란다.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길 옆에 비켜서서는 그녀들을 앞세웠다. 나는 서둘러 그 옆으로 다가가서 늘어뜨리고 있는 남편의 소나기 속으로 내 손을 조그맣게 만들어 밀어넣었다. 꽉 힘을 주며 그이도 마주 잡아왔다. 어느 한순간 개구쟁이 같은 표정이 남편의 얼굴을 핥고 지나간다. 당신도 친구들 만나면 저런 농담하며 기들대나? 이는 별소리를 다 하네. 우리는 초겨울에 결혼식을 올렸었다. 식을 올리기 전 몇 달간의 심경은 무얼할까? 비엔나 커피 맛에나 비교할 수 있을까? 조급하고 안타까운 듯 하면서도 까만 커피 위에 살풋 얹혀진 생크림처럼 아기자기한 나날이었다. 그이는 저녁이면 의례끔 집 앞에까지 날 데려다주고 갔다. 대문에 켜진 외등에 그림자를 길게 땅 위에 들이우며 언제나 아쉬운 얼굴로 돌아가는 그를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도 덩달아 허방지방해지곤 했다. 잘 자. 어떤 날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힘주어 나를 쓸어안으며 인사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는 그이의 외투 속으로부터 전해지는 알 수 없는 견고한 그 무엇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맨날 주머니 속에
뭘 이렇게 잔뜩 넣고 다닌담?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낮에 만났을 땐 아무리 찬찬히 살펴보아도 별로 주머니가 불룩하다거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이가 주머니 속에 늘 넣고 다니던 알 수 없는 견고한 느낌의 그 무엇의 정체는 그 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야 돌연 깨달아졌다. 아, 어쩜? 그 무엇의 정체가 주머니 속이 아닌 그의 가슴에서 소용돌이치던 남편의 욕망, 그것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만 십수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던 거다. 당신은 늙지 않는 마누라가 아니라 자라지 않는 마누라야. 그런 까닭에 남편의 이런 핀잔은 100번 옳은지도 모른다. 더 몇 번을 넘어지고 엎으러져 가며 마침내 용암문에 이르렀다. 용암샘에서 한숨 돌린 뒤 다시 오르기 시작한 지 40여 분은 지났음직했다. 남편뿐 아니라 이제는 나도 땀범벅이 되어버렸다. 허물어진 성터 위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니 잔설이 군데군데 하얗게 덮인 계곡 저 아래로 시가지가 조그마하게 보였다. 그것은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만든 지형도보다도 더 입체감이라든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풍경화의 한폭 같았다.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우리 부부 사이에 놓여진 거리는 얼마만큼일까? 팔을 뻗쳐본다. 4대 독자인 남편은 자식 욕심이 엄청났다. 우리 말야, 산하제 아니니 뭐니 누가 뭐래도 아이는 생기는 대로 다 낳기다. 이렇게 패기가 만만하던 남편은 첫 아이를 낳아 돌을 지나자 조금 주눅이 들었다. 열만 낳자. 그러나 열만 낳자고 100번 양보하던 남편의 소망은 결국 셋에서 손을 들었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은행나무라고 했다. 이웃집 여자들은 저 새댁은 배가 비어있을 데가 없다고도 했다. 우스운 이야기로 저녁에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차만 한 잔 마셔도 임신이 될 만큼 4년 동안에 아이를 셋이나 낳은 나다. 아이들은 귀여운 의무의 바위였다. 아들 손주 하나만 더 낳아주었으면 하는 시모의 소원이 아무리 간곡해도 나는 낳기를 그만두어야 했다. 당신 애들한테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아요. 기본적인 것만 돌봐주는 거야. 나머지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훈련을 시키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쓸 줄 알아야 해. 애들에게 베푸는 과잉보호는 곧 지나친 기대를 낳는다고. 그게 곧 아이들을 얽어매는 구속이 되는 거야. 아예 당신은 그러지 말아요. 현명한 엄마는 자기 세계를 갖는 엄마라는 걸 잊지 말도록. 환상에 빠지기 쉬운 내게 있어서 남편은 늘상 엄연한 현실이었다. 구름이 한두 점 한가롭게 흘러가는 성벽을 타고 바람이 불어왔다. 땀에 젖은 몸이 으시시해졌다. 서둘러 평평한 자리를 찾아 아들아이가 넣어준 바람막이를 쳤다. 젖은 속옷을 갈아입었다. 벗어넣었던 윈드 재킷도 꺼내 입었다. 버너를 꺼내 불을 붙여 밥을 안치고 고체 알코올에는 찌개를 얹었다. 점심이 되는 동안 남편과 나는 맥주를 한 캔씩 마셨다. 비 맞은 수목처럼 싱그러운 기운이 맥주의 흐름을 따라 혈관을 타고 온몸에 스며들어왔다. 실로 오랜만에 나누는 축배였다. 한 곱이 넘기셨습니다. 이젠 긴장 좀 푸셔도 되겠어요. 정상 수치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으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지박사는 남편의 진료 기록표를 내보이며 몹시 기뻐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장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눈물은 염치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국 남편은 입원도 하지 않고 결근 한 번 없이 1년 8개월 만에
모든 검사의 수치를 정상인의 그것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희의 향기를 나는 배우고 알게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 만나는 이마다 붙들고 소리치고 싶었다. 남편의 간은 이제 건강해요. 라고. 한껏 지쳐서 마신 맥주 때문일까? 기대고 앉은 남편에게서 전해지는 따스한 체온 때문일까? 나는 달콤한 기분에 폭 젖어들고 있었다. 코끝을 스쳐가는 흙냄새로 지난 가을에 떨어져 덮인 낙엽 밑으로 봄이 흐르고 있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머리칼을 사정없이 헝클어 놓고 달아나는 바람에서도 흙냄새가 묻어났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인데 우리의 인생은 어디만큼 온 것일까? 남편이 이사로 승진된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축하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빨리빨리 내쫓으려는 회사 술수에 말려드는 것뿐이에요. 찾아온 하객들께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다. 본디 일벌레인 사람이긴 했지만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역시 그때부터인 듯 싶다. 흰머리가 생겨날 만큼 그의 간은 혹사당해 왔던 거다. 걱정 말어. 암만 못 살아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테니 적어도 당신보다는 오래 살아줄게. 하루를 더 살더라도 과부라는 이름은 남겨주지 않을 테니 안심해, 안심. 별로 진전 없는 혈액검사의 수치를 보며 울상을 하는 나를 남편은 늘 이런 호언장담으로 달래려 했다. 점심 후에 남편은 하늘을 가슴에 안은 채 누웠다. 아직 잎이 돋아나지 않은 마른 나무 사이를 헤집고 들어온 햇빛이 남편의 얼굴을 얼룩지게 했다. 큰 수건을 도톰하게 접어 그이의 허리 아래로 밀어넣어 주었다. 연애 시절 다방을 싫어하던 남편은 곧잘 동작동 국군묘지에 데려가곤 했다. 아카시아가 온통 뒤덮인 산 그늘에 누워 그이가 불러주던 떠나가는 배는 늘 내게 잊지도 않은 고향의 그리움에 젖게 하곤 했다. 민수 녀석이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길래? 이젠 자기가 아빠보다 훨씬 크니까 자기 몫으로 옷을 사서 입다가 적어지면 아빠께 드리래요. 원 녀석은 못하는 말이 없군. 남편의 얼굴 위에서 어렁거리던 햇빛이 이번에는 만족한 웃음을 웃고 있는 그이의 입속으로 불꽃처럼 빛을 내며 스며든다. 그러나 저러나 내년 1년을 어떻게 넘기죠? 대학 생각만 해도 지금부터 가슴이 옥죄는 것 같아요. 민수 녀석 멋지게 홈런 한번 쳤으면 좋으련만. 혹시 알아요? 기자들이 우리 집으로 쇄도하는 일이 일어날지. 저 큰일 났군. 당신 좀 이상하게 늙어간다. 거왜 쓸데없는 부담을 애들에게 주려고 그래. 제 능력 것들 살아가게 내버려 둬요. 자식을 스타로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거든. 절대로 1등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남편의 지론 중에 하나였다. 1등은 마지막에 꼭 한 번만 하는 거야. 여유를 가지면서들 살도록 해라. 그러나 시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그이가 받아온 숱한 상장들, 1등 상장 다발뿐이었다. 옛날 기분 내며 우리 마누라하고 어느 호젓한 나무 그늘에 가서 뽀뽀나 한번 할까? 남편의 농담을 등 뒤로 들으며 아직 해가 높이 남아있는 산을 버리고 천천히 성벽을 따라 남으로 하산하기 시작했다. 겨울산은 늦도록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말했다. 북한산장 주변에는 축제의 흐름이 출렁대고 있었다. 늦은 점심을 먹은 이들, 한 잔 술에 흥을 돋구어 기타를 뜯는 패들, 노래를 하는 이들. 그네들을 뒤로 하고 대동문 쪽으로 발길을 돌리니 낙엽이 아직도 발목을 덮어왔다. 길너비가 조금 넓어지면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동남으로 굽이지고 있었다.
대동문까지 1.1km란 안내판이 보였다. 거기 가면 당신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거요. 어디서 읽었던가. 등산은 철학적이고 하산은 시적이라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누더기 마음을 털어버린다. 대신 산전기로 싱싱해진 피가 온몸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 이 푸른 공기를 담아다 아파트에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싶다. 무심히 뒤를 돌아보니 깔딱 고개 저 너머로 높이 솟은 인수봉이 넘어가는 태양의 역광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봄이 더 짙어지면 클라이머들이 저 암벽을 정복하느라 바빠지겠지. 동장대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성벽은 낡고 군졸도 그들을 지휘하던 장수도 찾아볼 수 없는 빈터에는 길고 널찍널찍한 돌마루판들이 뒹굴고 있는데 무심한 등산객들이 그 위에 앉아서들 쉬고 있었다. 오늘 보니 당신 아직 싱싱하던데? 저인 젊었다 해서 기뻐할 만큼 정말 내가 늙은 여잔 줄 아나 봐. 오호, 그 용기 한번 좋다. 헌데 한 가지만 말하자. 애들이 없으니 하는 말인데 당신 웬 욕심이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거지? 어머, 욕심이라뇨? 당신 욕심이 뭔 줄 모르는군요. 아냐, 확실히 당신은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우선 첫째, 왜 애들을 그렇게 닥달을 하지? 그냥 좀 놔둘 수 없어? 그럼 뭐 부모가 필요 없겠네요? 무슨 소리야. 부모란 그저 이렇게 멀리서 걔네들이 걸어나가는 기본적인 선만 지켜주면 족한 거야.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아유, 꼭 70난 노인네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그러는 당신은 뭐 세상 만사 다 해탈했수? 해탈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나를 비우는 일에 열심히 노력은 해왔어. 마음을 비워놓는다는 일.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당신은 아직 모를 거야. 산에 취해서인가, 오랜만에 마신 맥주 탓인가, 그이는 전에 없이 무언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이이는 이렇게 늘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지만 막상 고2, 고1, 중3의 연년생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보다 더 무심해지란 말인가. 남편의 말이 근본적으로 옳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모두 승복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바위같이 무겁게 내리눌렀다. 계속 나무로 뻗은 길을 내려가노라니 대동문이 보였다. 그 옛날엔 활터로 쓰였다는 넓은 마당에는 지붕도 없는 구멍가게에서 끓이고 있는 커피 냄새가 온 숲을 적시고 있었다. 이제 해는 선역에 한 뼘 정도 남아있을 뿐이었다. 야망, 그 자체로만 여겨지던 남편의 입에서 자기를 비우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론 충격이었다. 한 손에 종이컵을 든 채 멀리 진달래 능선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다 본다. 무엇인가 자기만의 생각에 골똘히 빠져있는 그 얼굴은 그러나 세속을 모두 비워버린 소탈하다 할 수만은 없는 얼굴이었다. 비록 투병의 세월 속에서 극기를 배웠다고는 해도 아직 50이 채 못된 남자가 아닌가. 이제 이달 말에는 주주총회가 있을 거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군. 당신은 왜 세상 만사를 미리부터 꽁꽁 앓고 그러노? 능력껏 일했으면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을 뿐이야. 심상하게 남편은 말했지만 걱정은 않는다고 해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 한 모금 남은 커피를 아쉽게 마주 마신 뒤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대동문을 나서 왼편으로 내리달리는 진달래 능선을 버리고 운가사 쪽으로 접어들었다. 갑자기 길이 가팔라졌다. 남편에게 매달리다시피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넓적다리가 경직이 되는 듯 뻐근했고 후들거렸다. 아직 두껍게 남아있는 계곡의 얼음을 깨고
무엇인가 찾고 있는 학생들과 마주쳤다. 뭐 잡을 만한 놈이라도 벌써 나왔나? 아니요, 혹시 성질 급한 개구리라도 있을까 하고요. 빨갛게 어른 손들이 시렵지도 않은지 저마다 골몰하고들 있다. 그네들이 찾고 있는 것은 개구리가 아닌 보밀이라. 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국민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은 시골에서 길러야 하는데 자연 속의 하나로 아이들이 자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안정을 얻는 정서의 기준이 다르대요. 이를테면 말이에요. 아무리 시골이 좋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길러준다고 시골에 데려다 놓으면 오히려 안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쨍쨍 내려쬐는 진한 햇볕, 깊은 산, 온갖 곤충, 동물들이 우글대는 넓은 들판에선 갈팡질팡 하던 아이들이 되려 아스팔트 위에 서면 차분히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시골만 좋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반론이라던데요. 누가 그런 엉터리 설교를 당신에게 합니까?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그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해. 난 늙으면 꼭 시골로 내려갈 거야. 아니, 이제 지금이라도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겠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아파트가 그거 사람 살 때야. 아, 아파트, 아파트, 집, 집. 다리가 휘청거려서 아무래도 잠시 쉬어야 했다. 벌써 햇볕이 비껴가 버린 바위는 썰렁했지만 그런대로 허리를 길게 걸쳤다. 숨이 몹시 찼다. 올라갈 때는 쉬고 멈추는 일이 자의로 되었는데 비탈진 내리막길은 내 의지를 무시하고 저절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중풍으로 13년을 고생하다 돌아간 친정어머니를 보고 내가 가슴을 치며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명제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곧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해주는 열쇠라고 했다. 힘이 드나 보군 당신. 네, 지쳐서인지 올라갈 때보다 한결 다리가 떨려서 몸을 지탱할 수가 없네요. 너무 서둘지 말고 천천히 내려갑시다. 어차피 남은 세월은 당신과 나. 둘이서만 걸어가야 할 여정이 아니오. 어깨 위에 얹혀진 그이의 손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왔다. 아까 집을 나설 때부터 내 마음속을 불안처럼 떠돌던 어떤 느낌을 그이가 마침내 말하고 있었다. 혼자서만 숨기고 있던 비밀을 눈치채인 무안함과 잘못을 고백했을 때의 안도감이 범벅이 되어 나를 감쌌다.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우리, 그이의 식성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습관이 그이의 것이 되어버린 지난 20여 년의 세월보다 더 밀착될 여생, 유난히도 티격태격대던 우리 부부에게도 이런 화합의 흐름이 있었던 거다. 능선으로 넘어가는 저녁 햇살이 나무들 정수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그만 내려가요. 산의 일몰은 순식간이라고요. 남편을 재촉하여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내 머리 위로 비늘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년 고개를 넘어가는 부부의 어느 하루 산행기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